지금 미국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 2명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모든 미국 의대는 한국의 의대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한다. 게다가 교수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한국에서만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완전히 바꾼 이유는 몇 달 전 한국에서 겪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학회 참가 중 두 교수 가운데 한 명이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서울아산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한국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다며 퇴원을 고집하던 그는 한국 의료진의 번개 같은 응급처치 덕분에 단 15분 만에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추가 검사 결과 담석과 전립선암 의심 소견까지 나오며 사태는 더욱 커졌고 하버드 의대 본부는 즉시 미국으로 데려오라며 교수직까지 걸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의료진은 절대 그대로 보낼 수 없다며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고 마는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세계는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이 전무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1위가 되었는가? 지금 그 사연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 의료의 위대함이 전 세계로 더 퍼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가 역시 세계 최고다 생각하신다면 세계 1위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저는 67세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유전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살아온 40년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에 관해서라면 더욱 그랬죠. 2025년 5월, 저는 동료 교수와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유전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동료는 저보다 한 살 많은 심장 전문의였고, 우리는 30년 넘게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며 친구처럼 지내왔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우리는 계속 한국 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비웃었다고 해야겠네요. 여기 병원들 어떤지 알아?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이 5분도 안 된다던데. 동료가 택시 안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러게. 의사들이 제대로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 싶어. 미국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우리는 워커힐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강 건너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저 빨리 학회를 마치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틀만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동료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처음엔 체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하는 걸 보는 순간 제 심장도 덩달아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즉시 알아챘죠.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 전문의인 그 자신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미국이었다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었고 우리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레스토랑 직원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돼. 한국 병원은 안 돼.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 팔을 붙잡으며 눈을 부릅떴어요. 여기선 제대로 치료 못 받아.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하며 애타게 외쳤죠. 버텨. 우리 미국 가서 제대로 치료받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제 영어가 통하지 않았고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동료를 들것에 옮겼어요. 저는 계속 손을 내저으며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죠. 동료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고 그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심전도를 찍고 산소 호흡기를 달고 정맥 주사를 놓았어요. 그들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이곳은 한국이었으니까요. 서울 아산병원으로 갑니다. 통역 장비를 통해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구급차는 달리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귓전을 울렸고 서울의 밤 풍경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동료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누군가 동료를 검사실로 데려갔고 저는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30분쯤 지났을까요? 한 의사가 나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스텐트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분 만에 시술을 끝냈다고요? 미국에서라면 최소 한두 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준비하고, 동의서 받고, 보험 확인하고. 하지만 여기선 그냥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초음파에서 담석이 보이고 전립선 수치도 높습니다. 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오진일 겁니다. 제 동료는 정기검진을 받아왔어요. 미국에서 말이죠. 의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담낭에 박힌 돌이 선명하게 보였고 전립선 수치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동료가 깨어났을 때 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여기가 어디야? 서울 아산병원이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 퇴원할 거야. 지금 당장. 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손을 뿌리쳤어요. 미국에서 다시 검사받을 거야. 여기 의사들이 뭘 안다고. 바로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동료에게 말했어요. 현재 상태로는 퇴원이 불가능합니다. 심장 상태가 아직 불안정하고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해요.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난 심장 전문이야. 내 몸은 내가 안다고. 의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그렇다면 아시겠네요. 지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동료의 입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미국 최고의 심장 전문의가 한국 의사 앞에서 말문이 막힌 그 순간을 말이죠. 저는 창밖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틀렸을까요? 이틀째 아침, 저는 호텔 방에서 하버드 의과대학 학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6시였어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부스스한 목소리로 받았죠. 무슨 일입니까? 자네 동료가 한국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학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네. 급성 심근경색으로요. 다행히 응급처치를 받아서. 자네,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나?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2명이 한국 병원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학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 하버드 교수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았다. 우리 명성에 금이 가는 거야. 하지만 학장님,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지. 자네가 판단을 잘못한 거야. 미국으로 의료 이송을 했어야지. 전화가 끊어졌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옷을 주워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나아 보였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학장한테 전화 받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받았어. 우리 책임이래. 하버드 체면을 구겼다고. 동료의 목소리는 쓴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국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했을 거래. 담석이니 전립선암이니 하는 건 다 불필요한 검사일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으니까요. 한국 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과장된 진단을 내렸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학장이 뭐라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날 책임지고 데리고 오래. 그게 내 임무라고. 동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돌아가자. 미국에서 제대로 검사받으면 돼. 바로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올려다봤고 그는 조용히 침대 옆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추가 검사 결과입니다. 동료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담석의 크기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숫자였죠. 이건 틀렸을 거야.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 석 달 전에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 없었어. 석 달 만에 이렇게 될 리가 없어.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담석은 증상 없이 수년간 자랄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도 초기엔 발견이 어렵죠. 하지만 지금은 명확합니다. 명확하다고? 동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명확하다는 거야? 하버드에서 몇십 년 연구한 내가 내 몸을 당신들보다 모를 것 같아? 저는 동료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뿌리쳤어요. 의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죠. 화가 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퇴원하시면 위험합니다. 위험? 미국 병원이 더 안전해.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지금 상태론 자살 행위입니다. 기압 변화, 장시간 부동 자세, 스트레스, 심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여기 있으란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최소 2주일입니다. 심장 상태가 안정되고 담석 치료 방향을 정하고 전립선 조직 검사까지 마쳐야 해요. 2주일.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학회는 이틀 뒤 끝나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동료를 두고 갈 순 없었죠. 오후에 하버드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학장이 아니라 이사회 위원이었어요. 목소리는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교수님, 상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동료분을 의료 전용기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 의사들이 비행이 위험하다고. 한국 의사들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우리 하버드 의료진 판단을 믿지 않으시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임기가 내년까지인 걸로 아는데 갱신을 원하신다면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하셔야 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버드가 원하는 대로 해야 했어요. 그게 제 삶이었고 제 정체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료의 파란 입술이 구급차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그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사가 다른 환자 가족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환자 가족은 눈물을 닦았고 의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저는 지금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다는 걸 말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동료의 아내와 아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고 발소리에 몸을 돌렸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죠. 아내는 65세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성글게 섞인 금발을 뒤로 묶고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절어 있었어요. 아들은 3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두 사람 모두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왜 미국으로 안 데려왔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응급 스텐트 시술,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담석과 전립선 문제까지. 아내는 제 말을 듣는 내내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층수를 알리는 전자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저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동료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작은 비명을 삼켰어요. 그녀는 침대로 달려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동료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왔구나. 왜 이렇게 됐어요? 당신 건강하다며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는 아내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미국 가면 다 나을 거야. 아들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물었죠.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한국 의사들 말은 신경 쓰지 마. 과장된 거야. 동료가 손을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가족들을 보더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분들이신가요? 아내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입니다. 이쪽은 아들이고요. 의사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엔 각종 검사 결과가 가득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던 부분, 스텐트로 넓힌 혈관 사진, 담낭에 박힌 돌의 크기, 그리고 전립선 수치의 그래프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아내는 화면을 응시하다가 입을 가렸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정확한 수치입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하는 건가요? 심장은 일단 안정됐지만 담석 때문에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암인지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동료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미국 가서 할 겁니다. 의사는 잠시 동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지금 비행기를 타시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그녀는 남편을 보다가 의사를 보다가 다시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까지 그러면 어떡해?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이 미국에만 있었다면 지금 살아 있었을까요? 그 말에 동료의 입이 닫혔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죠. 급성 심근경색이라며요. 구급차 오는 데만 30분 걸리는 우리 동네에서 당신이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았어요. 미국이었다면 구급차는 늦었을 겁니다. 응급실은 대기 환자로 가득했을 거고 보험 확인하느라 시간은 더 지체됐겠죠.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분들 말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너까지. 동료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의사를 돌아봤어요. 계속 여기서 치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심장 상태를 더 지켜보고 담석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전립선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최소 2주일에서 3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비용은요?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 실비보험이 있으면 대부분 커버되고요. 아내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여기 있어요. 제발. 동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봤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0년 넘게 가르친 교수가 평생 미국 의료를 자랑스러워하던 남자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간 뒤 우리는 한참을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을 믿어봐요. 동료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아내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쥐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한강이 저 멀리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다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버드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12개나 쌓여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호텔 침대에서 뒤척이다 겨우 잠든 참이었죠. 화면에는 병원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빨리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저는 옷을 대충 걸치고 택시를 잡았어요. 새벽 서울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규칙적으로 지나갔죠. 택시 기사는 제 표정을 보더니 말없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동료가 신음했습니다.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고 재빨리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어요. 담당 의사가 배를 눌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낭염입니다. 담석 때문에 염증이 생겼어요. 수술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악화되면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동료가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미국에서 검사받을 때 아무 이상 없었어.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담석은 증상 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식습관 변화로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죠. 저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뭔가 깨달았습니다. 동료가 미국에서 받았던 검사들, 그 비싼 검사들이 이걸 놓쳤다는 거였어요. 아니, 어쩌면 발견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었죠. 간호사들이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동료의 신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종이컵을 받았죠.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입안에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아들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건가요? 저는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모르겠네. 하지만 한국 의사들 말이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어. 그럼 미국에서 놓친 거네요? 이 모든 걸? 아들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 같네. 오전 10시쯤 의료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뿐 아니라 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까지 모였어요. 그들은 동료의 상태를 놓고 한참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에서 유리문 너머로 그 장면을 봤죠. 의사들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담낭 수술은 심장이 더 안정된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하기엔 위험 부담이 커요. 일단 항생제로 염증을 잡고 경과를 봐야 합니다. 전립선은요? 조직 검사 결과가 이틀 후에 나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의사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하얀 가운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후에 동료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진통제 덕분이었죠. 그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병실로 들어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기분이 좀 어때? 끔찍해. 그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미국이었다면 정말 더 나았을까? 구급차는 더 빨리 왔을까? 응급실은 덜 복잡했을까? 검사는 더 정확했을까? 너도 알잖아. 동료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의료가 최고라는 거. 우리가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잖아.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동료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이 사람들이 계속 맞아. 내가 틀렸고.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평생을 심장 전문의로 살았는데 정작 내 심장은 몰랐어. 담석도 전립선도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건 미국에서 검사받을 때마다 괜찮다고 했어. 건강하다고 했지. 근데 여긴 하루 만에 다 찾아냈어. 동료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오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버드에서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즉시 연락 바람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1회째 되던 날, 저는 호텔 로비에서 특급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이사회 명의였어요. 봉투는 두툼했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죠. 공식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엔 하버드 로고가 박혀 있었고 그 아래로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부당 억류 가능성 검토 중. 하버드 의과대학 명예 훼손 우려. 즉각적인 환자 이송 요구. 교수직 재임용 심사 영향 가능.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직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4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명성이,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흐릿하게 지나갔죠. 병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화면을 돌렸어요. 봤어? 화면엔 하버드 의대 내부 게시판이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올린 글이었죠. 한국 병원에 억류된 교수들, 과잉 진료 의심, 미국 의료진 개입 필요. 댓글도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의료를 비하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학장한테서 전화 왔어.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큰일 날 거래. 특히 너. 나? 넌 나를 데리고 올 책임이 있었잖아. 근데 여기 계속 있으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지. 동료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넌 결국 미국의 자존심을 지킬 사람이라 믿는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국의 자존심, 하버드의 명예. 그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저는 누구였을까요? 오후에 담당 의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그는 손에 또 다른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전립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말했죠. 암이 맞습니다. 하지만 초기예요. 치료 가능한 단계입니다.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어요. 동료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수술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장과 담낭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해요.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치료하는 게 안전해요. 동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석 달 전 검사에선 이상 없었어요. 초기암은 발견이 어렵습니다. 특이 항원 수치만으론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발견된 게 다행입니다. 더 늦었으면 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의사가 나간 뒤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창가에 서서 울고 있었고 아들은 복도로 나갔어요. 동료와 저만 남았습니다. 암이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암들 치료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난 암 환자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여기서 치료받을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동료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저녁이 되어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버드 이사회 위원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문서 받으셨죠? 네. 상황이 심각합니다.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마무리하셔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은 계속 말했어요. 의료 전용기 준비됐습니다. 모레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환자분을 모시고 탑승하세요. 하지만 한국 의사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하버드 의료진이 판단할 겁니다. 환자가 암입니다. 방금 확진받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에서 못 치료할 암입니까? 그게 아니라 교수님, 선택하세요. 하버드를 선택하실 건지 아니면 한국을 선택하실 건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죠.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입구로 구급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응급 환자를 싣고 온 거겠죠. 의료진이 달려나왔고 환자를 재빨리 옮겼습니다. 그 모든 게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제가 지키려 했던 자존심이 어쩌면 환자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생각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병실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의료진과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 차트를 보고 약을 나르고 보호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병실 문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동료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물 마시라고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문을 열려다가 그대로 내렸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새벽, 저는 또다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다급했어요. 즉시 오셔야 합니다. 환자분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어요.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택시를 탔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신호등만 규칙적으로 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가 동료의 얼굴에 씌워져 있었고 모니터에선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아내는 복도에서 벽에 기댄 채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심부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고 있어요.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담낭염이 악화되면서 전신 염증 반응이 왔어요. 심장에 부담을 줬고 전립선 문제까지 겹치면서 몸 전체가 무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동료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헐떡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계속 수치를 체크하고 있었죠. 수술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은 상태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일단 안정시켜야 해요. 의사는 다른 의료진과 빠르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학제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내과, 외과, 비뇨기과, 중환자실 전문의가 모두 모여서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해요. 지금요? 새벽 4시예요. 환자 생명이 위급합니다. 의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다른 의료진도 재빨리 움직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분 후 회의실 불이 켜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5명의 의사가 모이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동료의 차트를 펼쳐놓고 영상 자료를 띄우고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그 장면을 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이 사람들은 한 환자를 위해 모두 모였어요. 잠을 깨우고 집을 나서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죠. 미국이었다면 이랬을까? 미국이었다면 당직 의사 한 명이 처치했을 겁니다. 다른 과 의사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받겠죠. 회의는 오후쯤 잡혔을 거고 치료 결정은 하루 이틀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지금 이 순간 모든 전문의가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자판기에서 물을 뽑아 제게 건넸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받았습니다. 어머니는요? 기도실에 계세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들 대단하네요. 그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모르겠네. 하지만 이렇진 않았을 거야.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의사들은 계속 무언가를 논의하고 그래프를 가리키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유리문이 너무 멀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빌딩들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치료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심장을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강심제와 이뇨제로 폐에 물을 빼내고 심장 기능을 회복시킬 거예요. 담당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안정되면 응급 수술을 진행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담낭염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요? 암 치료는 담낭 수술 후에 계획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해요. 의사는 우리를 차례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 3일이 고비예요. 환자분이 이겨내셔야 합니다. 아내가 기도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의사의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손길에서 그는 진심이었어요. 환자를 살리겠다는 그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명예도, 돈도,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환자였어요. 오전 내내 의료진은 동료를 집중 치료했습니다. 약물을 조절하고 수액을 바꾸고 계속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간호사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점심때쯤 동료의 호흡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담당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 말에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오후에 저는 병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식판을 들고 줄을 섰는데
앞에 선 사람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식사하세요. 선생님도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의사는 빠르게 밥을 먹었어요. 아마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겁니다. 선생님, 제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의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새벽에 의사들을 다 모으고 밤새 환자를 지키고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닌가요? 환자가 위급한데. 하지만 우리는 의사니까요. 환자를 살리는 게 일이잖아요. 그는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겐 정말로 당연한 일이었구나. 환자가 위급하면 달려오는 게, 밤을 새우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평생 무엇을 했을까? 연구 논문, 학회 발표, 명성 쌓기, 정작 환자는 언제 제 우선순위였을까요? 저녁이 되어 동료는 더 안정됐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 말이 맞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 다 틀렸어. 동료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창밖으론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한국 온 지 2주째 되던 날 담낭 응급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었어요. 심장은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담낭염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쥐인 손목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아들이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분들을 믿어요. 수술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동료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섭니? 제가 물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아니, 이상하게 안 무서워. 왜? 저들을 믿게 됐거든.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미국 의료만 신봉하던 남자가 이제 한국 의사들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들어와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는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내는 울먹였고 아들은 아버지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다녀올게. 동료가 말했습니다. 침대가 복도로 나갔고 우리는 수술실 입구까지 따라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죠. 수술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시계만 째깍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아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째 되었을 때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떠올렸어요.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날들. 미국 의료가 세계 최고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던 제 모습. 학회에서 한국 의사들을 만났을 때 당신네 나라 의료 수준은 어때요? 비웃듯 물었던 제 태도. 동료와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 이틀만 있다 가자. 이 나라엔 볼 게 없어. 그렇게 말했던 제 오만함.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제가 가르쳤던 것들이 모두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의료의 지나친 상업성, 보험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들, 의사 한 명이 하루에 50명 넘는 환자를 보는 현실, 통계와 논문에만 집착하는 교육 방식. 저는 그 모든 걸 외면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우리가 최고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새벽에 달려오는 의사들, 환자를 위해 밤새 회의하는 의료진, 보험이 없어도 먼저 치료하는 시스템, 빠른 응급처치, 정확한 진단, 헌신적인 간호.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복도에 혼자 앉아서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교수님,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왜요? 내 아버지를 내가 미국으로 데려가려 했었어. 여기 의사들 말을 무시하고.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 건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여기 계셨으니까 아버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변하셨잖아요. 처음엔 한국 의료를 믿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다르시잖아요.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어요.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도이는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제 친구를 살렸습니다. 집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환자분이 강하셨어요. 잘 싸워주셨습니다. 회복실로 이동한 동료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선들이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숫자들은 안정적이었어요.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미안해. 내가 틀렸어. 밤이 되어 동료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눈을 뜨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저는 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때? 아파. 동료가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살았어. 그래, 살았어. 동료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들을 믿어도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믿어도 돼. 아니, 우리가 믿어야 해. 동료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60이 넘은 두 노교수가 이국당 병실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배웠어요. 의료는 명예가 아니라는 걸, 국가의 자존심이 아니라는 걸, 오직 환자를 살리는 것, 그것만이 진짜 의료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료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했어요. 담낭 수술 후 합병증 없이 상처가 아물었고 심장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전립선암은 방사선 치료 계획이 세워졌고 초기 단계라 예후가 좋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동료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제법 안정적이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곧 퇴원이래. 동료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대. 축하해.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료는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근데 말이야. 가기 싫래. 왜? 여기가 좋더라고. 동료는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들이 매일 와서 농담하거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밥도 맛있고. 저는 웃었습니다. 동료도 따라 웃었어요. 너 기억나? 우리 처음 왔을 때. 기억하지. 한국 의료를 얼마나 깔봤는데. 5분 진료니, 과잉 진료니.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끄러워. 정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당황한 듯 저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아닙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생님들이야말로 세계의 기준입니다. 의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제가 평생 의료계에 있었지만 이런 헌신은 처음 봤어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진을, 새벽에 달려오고 밤을 새우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을요.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의료가 무엇인지 선생님들에게 배운 걸 가르치겠습니다. 퇴원 전날 병원에서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동료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아내와 아들, 그리고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간호사들이 말했습니다. 동료는 그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어요. 미국 가서도 꼭 정기검진 받으세요. 전립선 치료도 잊지 마시고요.